청문회 등 정치권 소식들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까지 보고 오셨는데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력, 그리고 이해 충돌 의혹, 고액 월세 등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부인의 그림 판매 의혹까지 광범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낙마를 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청문회를 하면 보통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검증이 시작되거든요. 예. 가장 큰 거는 또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정책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와서 우리 민생과 관련된 어젠다, 특히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총리가 이제 상당히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의 주로 내용은 정책보다는 개인 신상 쪽에 지금 굉장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공직자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윤리,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해 상충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하루만이 아니라 뭐 총리는 이틀간 그렇죠. 또 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냥 뭐 정확한 사실보다는 얼만큼 성실하게 이 청문회 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하나는 네. 지금 얘기하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국민이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줘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자료 제출 미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단 말이죠. 강병원 의원과 배진교 의원 모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오후 속개정까지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됐다가 이번에 열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 그리고 이제 이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70년대 이후에 봉급 내역까지 제출하라. 그리고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였고,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김앤장 시절에 어떤 활동했던 내역 같은 거, 왜 그런 거 왜 제출 안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간에 뭐 쌍방에 이제 그 자료 요구 가지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지금 말씀처럼 이 지금 김앤장 고문을 할 때 이력, 이해 충돌 의혹 같은 거, 전관 예우, 그리고 특히 이제 퇴임 후에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경제수석도 했었고, 그 공직 이후에 너무 많은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고문료도 이제 한 19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또 무역협회 있을 때 또 23억 정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이 청문회 주요 어떤 의혹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제기하는. 예.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속 언론에서 이제 여러 검증이 나왔단 말이죠. 나올 때 이런 걸 물어보면은 이제 이 한덕수 후보자가 항상 얘기가 한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대체로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좀 미리 깔끔하게 좀 해명을 하고, 그럼 청문회 때는 좀 아무튼간에 좀 정책적인 거 그런 걸 좀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오후에도 이제 정책적인 것보다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볼 때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것인가, 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정무적 판단이 작용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반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찬성보다는. 예. 결국 이제 국민 눈높이를 따르긴 따라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내심으로는 처음에는 좀 이제 그래도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만약에 낙마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새 정부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최근 기류는 인준이 거부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이제 이 총리 후보자와 또 이제 몇 명 문제가 되는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그 둘을 연계시키는 게 아닌지, 결국 눈높이가 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가. 그리고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셈법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둘 혹은 셋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우영 보건복지부,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낙마를 위한 카드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생법의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나름대로 거래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얘기했었던 몇몇 그 후보자들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결국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를 할 때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그 자신과 관련된 여러 검증과 의혹 때문에 낙마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계해서 연계 투표를 하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처리한다는 거는 그는 국회의 의회 청문회의 기본적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한덕수 후보 총리에 대한 인준 이전에 지금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돼서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정책 청문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전에 문제가 됐었던 후보가 사퇴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자기 가정부로 고용했다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이라도 저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청문회에서 모든 걸 얘기한다고 하니까 청문회장이 정치청문회가 되지 않고 전부 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로 바뀌고 신상 털기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지금 와해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지금 이야기한 자체에서 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해명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겠지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어요. 제가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안 된 채로 청문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미국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해명이 안 되고 자꾸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겠다. 청문회에서 얘기할 걸 미리 왜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해명하고 만약 해명이 안 되면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그건 김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청문회 가서 해명한다고 얘기하고 국민들의 이 느끼는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특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워낙 이제 경력이 있었고 총리도 한번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또 그 총리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검증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이래서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야지 정무적 판단인데 역시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 여론이 더 높아요. 이제 민주당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이해 충돌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론스타 매각 관련할 때 유리한 짓을 했다는 거 이런 거 정확히 해명해야 돼요. 정확히 해명한다면 민주당이 아무리 무슨 판단을 정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악마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 충돌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하고 또 하여튼 고문료를 너무 많이 받은 거라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인 그림 전시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특히 외국 기업, 외국 대버 기업 임원들에게 이제 그 주택 임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잘 자료 제출 같은 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완전히 해명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해명은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늘 오후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와 내일의 이제 해명을 보고 그리고 판단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고액 수임료 가지고 이제 6일 만인가요? 닷새 만에 사퇴했던 기억이 나요. 모르겠어요. 이건 뭐 각자의 판단이긴 한데 적어도 현재까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질의가 이 김앤장 이력, 회전문 인사 논란, 거액 고문료 논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저 자신의 행동, 특정 케이스와 관련된 것이 한 건도 없다. 개인적으로 단 한 건도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거나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현장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걸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뭐 의혹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외국인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일자리 창출을 하여서 외국인 유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얼마큼 만들어졌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갖고 있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해 충돌과 전간 외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 사항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미술품 판매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이 이해 충돌과 전간 외우 부분은 향후 공무원 특히 전문가들이 대형 로펌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덕수 후보에게는 더 좋은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국회 관련해서 이 내용 일단 또 오후에도 제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 내용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검수완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서 국회가 정말 떠들썩했었고 이제 또 내일까지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도 아닌 것 같아요. 검수 반박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도 지금 그저께 통과됐나요? 4월 30일 날 통과됐는데 검찰 정법 개정안이죠. 내일 통과될 예정인 거는 형사소송법 네. 개정안이고. 거기 중대범죄수사청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중재안에서는 여야 중재안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없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이 검수완박 법안이 대단히 완결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시행령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보완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부패와 경제범죄도 처음엔 등으로 했다가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이렇게 했다가 예. 또 부패, 경제 중으로 바꿨다가 또 부패, 경제 등으로 또 바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패, 경제 등으로 하면 또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부패, 경제 중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의 영역이 더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오히려 또 민주당이 지향했던 것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2019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든다고 해놓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된 다음에 여야 정당이 다 유성정당 만들고 완전히 법이 형해화됐었어요. 지금 형해화돼 있죠, 지금. 그 이른바 뭐 다당제한다 시구들 만든 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정수완박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직인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법의 완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고 이 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은 내용으로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탈당해서 안건조정 소위 들어가게 하고 그건 완전히 국회법에 있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그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사실은 그 함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막 어쨌든 간에 뭐 법적 절차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대하는 거를 정말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나 이런 쪽에 반대가 좀 많잖아요. 제가 아까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여론이 부정적이었고 네. 검수완박은 또 검수완박도 여론이 부정적이에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무회의 시간을 뭐 조정해달라고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는 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은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른다. 궁극적으로 검찰개혁은 해야 되고 검찰의 잘못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것과 이 문제를 이렇게 결부시키는 문제 좀 아니지 않는가. 좀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소탐대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네. 네.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국무회의 공포가 남아 있는데 예.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 청와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 전날 당에서 요청한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로 교감이 없었습니까? 뭐 실제로 보면은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완성한다라는 그 로드맵이 만들어진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의회를 전공하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검수완박은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 부분인데요. 제일 큰 거는
미국이나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 때요. 크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는 헌법 가치와 충돌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서 하위법이 만드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가르칩니다. 헌법이 가상위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이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을 보면은 지금 검사가 영장 청구권, 그러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박탈시킨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반헌법적인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절차성이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입법 폭주, 입법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핵심은 뭐였었냐면 이 동물국회를 대화 타협으로,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를 완성시키자. 그래서 만든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패스트트랙, 신속안건 처리제. 네. 두 번째가 안건조정회의. 그리고 세 번째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또 필리버스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위장 탈당시키고 그리고 회기 쪼개기. 회기 쪼개기는 대한민국 헌정 70년 이속에서 문희상 당시의 의장이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겨서 그때 공수처법 통과시켰거든요.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힘없는 피해자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지금 대한변협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법적 인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어붙인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마지막 공포할 법이 자기를 보호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결한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영원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나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국무회의 내일 사실 이게 마지막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수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문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을 텐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는데 무리수를 범하면서도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사실 이거 전 막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근데 지금 현재 여권의 분위기는 아마 그렇게 안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에 대한 반론. 예. 왜 이렇게 경찰을 못 믿느냐? 지금 90% 이상이 다 경찰이 하는 수사들이다. 왜 검찰만 수사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름 여러 가지 좀 전화를 해봤어요. 취재라고 할까요? 많이 해봤는데 그 검찰 출신 변호사라든지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얘기해봤는데 경찰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도 있어요. 지금 경찰이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경찰, 공수처,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수청, 검찰 모든 이제 이 사법기관들에게 수사를 좀 나누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가지고 너무 급해요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의 개혁이 돼야 되고 그렇긴 한데 또 지난해에 검수완박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는 좀 조용했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 나오고 쭉 가다가 1년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야가 갈리고 진영 간에 갈리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야가 다 있지만 다른 나라도. 그렇다면은 이럴 땐 결국은 보편적인 중도층 국민들의 눈높이가 무엇인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청문회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검수완박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무리수가 따를. 그래서 전 이 부분은 내일 글쎄요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를 이제 원래 시간을 뭐 이제 땡긴댔다가 또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봐야지 아는데 만약에 국무회의까지 이제 시간 오전에 해서 공포해서 이제 끝낸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너무 편법으로 이 얼룩져요 이 법안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누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국무회의 시간도 당기고 그 자당의 소속의 의원도 탈당시켜서 그 안건조정위에서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법안을. 단순하게 이 검수완박 법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말이죠. 절차에 있어서 많은 하자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일 제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잘 된 수정안 같다 이런 네.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할 확률은 사실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무라고 봐요. 낮다는 게 아니라.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각 제도마다 기능을 갖고 있다. 참 걱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74년 동안 유지된 형사사법 체제를 바꾸는데 청문회 한번 하지 않고 이런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만약에 중재안이 잘 됐기 때문에 통과시킨다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 두 번째는 중재안대로 됐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누더기 법원이거든요. 처음에 민주당 원안이 있죠. 중재안이 있죠. 법사위안 있죠. 본회의안 있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금 의원들 스스로도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법을 졸속 누더기 법안에 대해서 잘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정말 원란대로 중재안대로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거는 잘 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절차적 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아. 왜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죠? 대통령 자하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라면 그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공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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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